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이용훈 관세사고요. 이제 2023년 드디어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역실무 이제 1회차 모의고사 이제 아마 토, 일, 월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과 지금 요 과정은 이제 6개월 동안 우리가 여태까지 정리한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잘 정리해 시험 답안지에 이제 녹여가지고 써내려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최대한 가이드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 제 핸드폰 번호를 말씀을 드릴게요. 핸드폰 번호 저장하셔가지고 기존에 저희 이제 제 수업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저랑 뭐 카톡도 하고 문자도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바로 물어보세요.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냥 계속 저를 괴롭히셔야 됩니다. 최대한 뭐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화 주셔도 돼요. 대신 근무 시간 중에는 제가 바로는 답변을 못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근무 시간을 좀 제외하고 9시부터 6시죠. 그 시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는 특별 월요일날 제가 이제 강의가 있거든요. 이제 무형용어 강의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저녁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약속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뭐 전화를 주셔도 되고 문자를 주셔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뭐 답안 꼭 어떤 내용적인 뿐만이 아니라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개인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부분들을 그냥 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멘토링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전화로도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학원에 나오실 일이 있으시면은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박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상담 일정을 잡아가지고 또 같이 답안지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모의고사였고 문제를 일부러 조금 지엽적인 데서 하나 냈어요. 특히 1번은 뭐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2번을 제가 조금 지엽적인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냈거든요. 원래는 다른 걸 내려고 했어요. 다른 문제를 내려고 하다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분의 1 범위로 총 2달 동안 먼저 과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과정이 이루어질 거고, 시험 문제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뀐 시험 문제에 최대한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적응을 하셔야 되고, 뭐 저 역시 바뀐 시험 유형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드릴 거고, 그렇게 채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12월 달에 진도별 모의고사라는 걸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정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에 진도별 모의고사를 그래도 한번 봐보신 분들은 쓰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거부감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거부감 들지 않을 거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잘 안 써지실 수도 있거든요. 특히 1월 달에는. 자, 1월 달에는 너무 이게 8분의 1로 쪼갠다 하더라도 이게 암기 같은 것들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나만 힘든가? 처음 써 보시는 분들은 1월 달에는 약간 워밍업 한다는 생각으로, 특히 1주차, 2주차 때는 굉장히 안 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불안해 하지 마시고, 이제 주차가 넘어갈수록 이제 3주차, 4주차, 5주차 이렇게 갈수록 실력도 점점 늘어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도 늘어나실 거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1주차 때 내가 못 썼다고 해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모의고사 점수는 모의고사 점수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뭐 아무리 모의고사 잘 봐도 실제 시험에서 못 보면은 탈락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6월 달에 있을 그 시험에서 얼마나 내가 점수를 잘 받느냐, 그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점수에 대해서는 너무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부가 다 덜 됐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모의고사 참석하세요. 모의고사를 빼먹으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확실히 떨어져요. 매년 보면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라는 그런 중압감이 있으면은 또 일주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흐트러집니다, 사람이. 수요일쯤에 마음을 이제 다시 먹는 거죠. 아, 이번 주 망했다. 제끼자. 그럼 목금 공부 안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공부가 내가 8분의 1 범위가 좀 버겁다. 처음에 좀 버거울 수 있어요. 버겁더라도 자꾸 또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다시 속도가 빨라지십니다. 정말 믿고 한번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4분의 1 범위로 넘어갈 때 다시 앞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또 까먹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까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까먹는 걸 두려워하면은 진도를 못 나가요. 일단 쭉 8분의 1 범위대로 빼야 돼요. 진도를 쭉 빼고 다시 와서 할 걸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누적이라 그러죠. 누적해서 8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 앞에 거 8분의 2까지, 그 다음에 8분의 1, 8분의 1, 8분의 3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까먹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난 다시 볼 거야. 다시 볼 거고 우리는 지금 대학교 무슨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시험장 들어갈 때 이만큼 채워야 되는데 계속 빠져요. 계속. 하루만 자고 나면 또 까먹고 하루만 자고 나면 또 까먹고 계속 까먹으실 거예요. 그래도 더 많이 넣으셔야 된다. 더 많이 넣으셔야지만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앞부분이죠. 앞부분에 무역 계약 기본 조건 그리고 무슨 BWT 거래 중개 무역 이런 앞부분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무역 형태에서 무역의 분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가장 기출이 많이 됐던 게 BWT 거래랑 중개 무역입니다. 네, 오늘 문제로 출제하진 않았지만 요 중개 무역도 몇 번 나왔어요,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복습하실 때 꼭 BWT뿐만 아니라 중개무역도 같이 공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BWT 거래와 관련된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론이 있고 그리고 협약과 규칙이 있죠. 자, 협약과 규칙은 최대한 원문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키워드, 원문상의 키워드도 잘 들어가야 되고 문맥도 맞아야 되고 끊어가지고 잘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론적인 부분은 키워드 위주로 복붙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들어가고 내가 특히 이론적인 부분을 잘 쓰시는 분들이 용어 정의 암기가 그래도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용어 정의만 어느 정도 써도 많이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 정의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목차 위주로 서술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BWT 거래의 특징과 장단점 철저하게 이론적인 파트입니다. 이론적인 파트가 되겠고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지. 자, BWT 특징과 장단점을 쓰라 했으니까 일단 당연히 BWT 거래의 정의는 쓰셔야 되겠죠. 의의. 자, 그래서 보세 창고도 거래란 자, 개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수출자 본인의 이 세 줄은 잘 암기하실게요. 이것도 끊어 암기하시는 거예요. 수출자 본인의 책임하에 물품을 수입국 내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끊어주시고 수입국에 소재하는 지사 및 제3의 대리인 수출자가 직접 수입자를 확보하여 끊어주시고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자, 수입국에 소재하는 지사 및 제3의 대리인 또는 수출자 이게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은 이게 뭐죠? 수출자의 대리인이겠죠. 수출자의 대리인. 그런 용어로 쓰셔도 됩니다. 수출자의 대리인이 직접 수입자를 확보해서
이렇게 세 문장으로 문장을 구조화시켜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특징. 목차 위주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수출자의 소유권 보유, 수입자 미정 상태, 수입 통관 미필 상태 보관, 장치 기간, 수화인. 자,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BWT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5개의 특징이 있는데 3개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5개를 다 쓰신 분이 있고 3개만 쓰신 분이 있으면 당연히 5개를 다 쓰신 분이 점수가 좋겠죠.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특징, 특히 BW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실게요. 요 특징들의 목차 밑에 2줄씩 설명이 되어 있는 거는 이해한 대로 여러분들이 풀어 쓰시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앞잡다 가지고 암기하기 힘들어요. 자, BWT 거래의 장점과 단점을 쓰라고 했으니까 장점, 단점. 자, 수출자 동그라미 치실게요. 수출자 입장에서 자, 첫 번째 장점, 자, 동그라미 1번 위줄 치실게요. 두 번째 줄에 다양한 판매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게 키워드. 자, 두 번째 그 다음 줄에 동그라미 2번 납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자, 수입자의 또 동그라미 치시고 자, 동그라미 1번 상품 입수 불능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신속히 현품을 확보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복잡한 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자, 단점. 자, 거기다 밑줄 치실게요. 단점의 키워드는 수출자의 위험 및 비용 부담으로. 수출자한테 확실히 불리하죠. 그리고 BWT 거래 그렇게 자주 안 해요.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맨 끝에 자, 반송에 따른 위험 및 비용을 수출자가 모두 부담한다. 밑줄 쳐주실게요. 자, 그래서 BWT 거래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점수 배점이 많습니다. 점수 배점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빠짐없이 잘 서술을 하셨으면은 이제 고득점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특징에서 내가 기억이 안 난다. 한 3개밖에 못 썼다. 장점도 지금 2개, 3개로 구분해 드렸죠? 요것도 내가 다 몇 개만 못 썼다. 그러면은 이제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물어보지는 않은 거. 물어보진 않았지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무역실무 시험에서는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답안지에 최대한 많이 서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별화된 점수가 될 수 있고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점수가 조금 더 0.5점이라도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진짜 내가 너무 연관성이 없는 걸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A를 물어봤는데 저기 Z를 쓴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A, B, C 이렇게 점점 연관성이 떨어져 간다라고 치면은 A를 물어봤으면은 A 다시 요 정도는 그래도 만약에 내가 쓸 수 있다. 시간이 충분하다 하면은 서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험 트렌드에 시험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거의 시간은 충분할 거라고 믿습니다. 거의 단답형 주관식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1번 띡, 3번 띡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하나의 서술문 형식으로 장점, 특징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꼭 서술을 해주실게요. 왜냐? 논술 시험이에요, 우리. 아무리 문제가 그렇게 나오더라 하더라도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음이 BWT 거래 시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에 문제점 및 해결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자, 우리 물음 1에서 썼죠? 다시 써주세요. 점수 배점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대금 지급 수단 여러 가지로 다 쓸 수 있겠죠. BWT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신용장으로 그럴 이유는 없는 거니까. 자, BWT 거래에서 근데 신용장 사용할 때 문제점이 뭐죠? 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용장 통일주치상 1차는 서류의 제시는 신용장에서 정한 제시기한 내 또는 명기된 기한이 없을 경우, 자, 그 다음 밑줄 선적 후 21일 내 또는 늦어도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돼야 된다. 한번 끊어주시고. 자, 신용장 통일 규칙상 규칙을 먼저 언급을 해주는 거죠. 신용장, 규칙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따라서 이해하죠. 자, 특히 다음에 밑줄 치실게요. BL의 경우 스테이 BL이 되어 은행에 의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요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자, 두 번째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신용장 가격 조건에 있어서의 문제점.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BWT 거래 시 수입국의 항구에서 양육하여 보세창고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전부 수출자가 부담하므로 신용장상 수입 가격을 DAT 가격으로 해야 하나. 자, DPU 하셔도 되고 DAP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자, 엑스워크 FOB와 CIF와 같은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계약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너무 여러분들이 달달달달달 외우실 필요가 없이 이해하신 대로 서술하셔도 되는 이론적인 문제다. 해결 방안도 마찬가지. 자, 거기다 밑줄 치실게요. 스테일비엘 어셉터블. 자, 그리고 그 스테일비엘 어셉터블이란 문구의 정의도 또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다음부터 쭉 밑줄 치실게요. 스테일비엘 어셉터블이란 서류 제시 기일을 경과한 선화증권이 제시되더라도 은행은 이를 수리한다는 신용장상의 특별 조건이다. 자, 그래서 BWT 거래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점, 단점, 문제점 뭐 등등 해가지고 꼭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중개무역도 정리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요즘 트렌드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무슨 문제를 내려고 그랬냐면 무역 조건의 무역 그 계약의 기본 조건 중에 품질 조건. 이것도 따로 공부하세요. 제가 이거는 진도별 모의고사 때 시험 문제로 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낸 거거든요. 자, 계약 조건, 품질 조건 중에서 견본 매매 관련돼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고, 명세서 매매 공부하셔야 되고, 표준품 매매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표준품 견본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이론적인 파트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도 이론적인 파트다. 자, 점검 매매 마찬가지로 점검 매매도 같이 정리를 하시도록 할게요. 품질 조건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거는 제가 시험 문제 오늘은 안 냈지만 여러분들 기본서에 이론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숙지하세요. 반드시. 자, 오늘 문제는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낙상유불, 낙상분류 우리 1차 때 그렇게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 자, 일단 법적 성격 쓰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4개 띡 쓰지 마시고 의의 무역계약이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수출자인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해야 되고 수입자는 물품을 수령하고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30조 매도인의 CIS죠. 53조 이런 거 많이 활용해 주시면 또 좋다. 자, 낙성계약 보시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합의계약, 동그라미 2번 청약, 승낙. 자, 쌍무계약 거기다 밑줄 치실게요. 동그라미 1번 상호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자, 그리고 의무 발생, 의무 부담 둘 다 밑줄을 치실게요. 자, 유상계약 거기다 밑줄 일방의 급부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급부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자, 불요식 계약 거기다 밑줄 요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 또는 문서에 상관없이 의사를 전달내시 표시. 거기다 동그라미 1번 맨 끝에 계약 자유의 원칙 동그라미 2번.
자, 이론적인 파트라고 말씀드렸어요. 달달달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자, 1번은 그렇다 쳐. 2번이 여러분들이 조금 와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고 약인의 요건이나 역할 같은 거는 그래도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대륙법계, 영맥법계 입장 이런 것들은 솔직히 시험에 나오기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뭘 보고 싶었냐면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술을 해 나가셨는지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일부러. 자, 대륙법계 성문법이죠. 성문법 문서로 몇 조 몇 조 몇 조 독일에서 발달해서 일본, 한국으로 온 거고 자, 거기다 밑줄 치시겠습니다. 즉 다음에 합의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 합의가 있으면 요건으로 하는 게 뭐죠? 낙성계약 끊어주시고 자, 민법에 동그라미 치시고 끊어서 읽어만 볼 거예요. 밑줄은 안 치고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끊어주시고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하며 또 끊어주시고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자,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미법계. 영미법계는 불문법, 판례법. 자, 판례 몇 년도 사건에 따라서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다. 라는 그런 형태죠. 자, 거기다 밑줄 치겠습니다. 합의가 법정 방식에 의해서 행해지거나 약인이 수반되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영미법계의 약인에 대해서 하나 더 떼어가지고 문제를 이어서 출제를 한 겁니다. SGA 기억나시나요? 우리 1차에서 공부했던 SGA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자, 약인 굉장히 관념적인 개념이죠. 관념적인 개념이고 자, 거기다 밑줄 대가의 상호 교환성. 자, 두 번째 줄에 약인이 없는 약속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즉 상호 대가성이 없으면 계약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약인의 요건. 자, 요거 세 가지 잘 기억하실게요. 법률상으로 보아 가치가 있는 실제적인 것이어야 된다. 밑줄. 자, 자기, 부자기의 약속. 밑줄. 적법한 것. 밑줄. 요게 약인의 요건이고 많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두셨어요. 자, 역할은 맨 끝에 법적으로 강제 이행될 수 있다. 자, 거기까지 보고 넘어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은 선적 조건상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 UCP 규정을 얼마나 잘 암기했는지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UCP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UCP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에서도 나올 수 있고 자, 아까 품질 조건 잘 공부하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수량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과부족 용인 조항, 계산 수량 조건. 자, 요것도 정리하셔야 돼요. 계산 수량 조건. 이거 나중에 모의고사 한번 내긴 낼 텐데 일단은 무역계약의 앞부분이죠. 기본 조건에서 중요한 파트는 품질 결정 방법, 품질 조건, 그리고 수량 조건에서는 계산 수량 조건과 과부족 용인 조항.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선적 조건이 예전에 UCP랑 결합해가지고 50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적 조건 관련해서 분할 선적, 선적일자 해석 기준, 환적 정의, 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분할 선적이란 용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물품을 분할해서 선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용어보다는 제가 정의를 잘 기억하라고 정의 규정을 많이 강조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계약물품 밑줄 치실게요. 계약물품을 전량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외우면 얼마나 좋아요.
자, 분할 선적은 다음의 경우에 주로 이루어진다. 자, 첫 번째 건 매도인의 입장, 가로 2번은 매수인의 입장, 가로 3번은 운송사의 입장, 가로 4번은 제조사의 입장. 입장별로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올해 양도의 사례 이론적인 파트 시험 문제 나왔죠. 분할 선적 활용 사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약정 방법. 자, partial shipment allowed. 영문도 이건 암기하실게요. 그리고 partial shipment prohibited. 자, 요것도 영문은 암기를 하시겠습니다. 자, UCP 603 분할 선적 규정 31조 A, B, C 항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일단 31조 A항은 한 줄이지만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반드시 서술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 이거 수도 없이 했던 그 부분인데, 자, 이것도 끊어가지고, 자, 요건 동그라미 1번 동일한 운송 수단, 그리고 선적을 증명하는 2조 이상의 운송 서류, 거기 밑줄 치실게요. 동일한 운송 수단, 그리고 선적을 증명하는 2조 이상의 운송 서류. 구성하는 제시는 다 끊어주시고, 자, 요건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동일한 목적지. 자, 그리고 동일한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한 또 끊어주시고, 문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끊어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들 서류가 자, 밑줄 상이한 선적일, 상이한 적재항 등을 표시하고 있더라도 분할 선적이 행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끊어주시고, 얼핏 보기엔 분할 선적처럼 보이지만 분할 선적이 아닌 케이스입니다. 아닌 케이스. 자, 그 다음에 2조 이상의 운송 서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자, BL이 두 장인 거죠. 자, 최종 선적일을 선적일로 본다. 잘 암기하실게요. 자, 31조 B항. 자, 이것도 마찬가지. 동그라미 1번. 동일한 운송 방식이에요. 방식. 둘 이상의 운송수단상 선적을 증명하는 2조 이상의 운송 서류를 구성하는 제시. 끊어주시고. 자, 동그라미 2번. 동일한 일자. 자, 동그라미 3번. 동일한 목적지. 그 다음 밑줄. 분할 선적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자, 이것도 밑줄. 둘 이상 특성화물 수령증, 우편 수령증. 자, 우편 수령증, 우송 증명서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 구성하는 제시는 밑줄 끊어주시고. 자, 동그라미 1번 동일한 장소, 동그라미 2번 일자, 동그라미 3번 동일한 목적지, 동그라미 4번 동일한 특성업자 우편 서비스. 그리고 맨 끝에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요 31조가 분할 선적을 규정을 해주고 있는 그 문제이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UCP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UCP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UCP가 아닌 그 여기 선적 조건 파트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적일자 해석 기준. 자, 선적일자의 해석 기준에 대해서 요것도 옛날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제가 운송서류별이라고 이제 가로로 써놨죠. 왜 그러냐면은 3조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3조에 있는 선적일자 해석 기준. 그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게 선적일자 해석 기준 운송서류별로 19조부터, 자, 20조, 21조, 22조는 왜 같이 묶었을까요? 해상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복합 운송, 자, 원칙은 뭐예요? 운송서류 발행일. 예외는 스탬프, 부기 등 별도 표기가 있으면 그 표기 일자. 그게
그거죠. 예외 우선 원칙이죠. 온보드 노테이션이 있으면은 그 날짜를 우선으로 한다. 자, 그래서 발행일, 그 다음에 밑줄, 발송, 항공이죠. 수탁, 복합운송, 본선적재일, 해상 및 선적일로 본다. 자, 그러나, 자, 거기다 밑줄, 스탬프 또는 표기에 의하여, 자, 스탬프 또는 표기 밑줄, 그 날짜가 선적일이다. 자, 가로 2번은 발행일, 선적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거기다 밑줄 본선 적재 표기. 자, 그러면 본선 적재 표기가 명기된 일자가 선적일이다. 자, 가로 3번 발행일이 선적일. 자, 동그라미 2번. 자, 이건 좀 특이한 조항이죠. 자, 거기다 밑줄 실제의 선적일에 관한 특정 표기를 포함 밑에 줄에 표기에 명기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자, 가로 4번 마찬가지. 가로 5번 자, 접수일, 수령일 이런 취지의 문헌 밑줄. 자, 그리고 EUCP 선적일자의 해석 기준은 물어보진 않았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연관성이 있으니까 뭐 추가 점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자, 환적의 정의와 환적 관련 규정. 자, 얘도 좀 묶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환적이라 함은 자, 거기다 쭉 밑줄. 자, 정의에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으로부터 양육항까지의 운송 과정 중에 한 선박으로부터의 양화 및 다른 선박으로의 재적재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거기 UCP에 있는 20조상의 규정이긴 한데 자, 요거를 적으셔도 되고, 자, 환적 관련 규정이 없는 애들도 있죠. 자, 용선계약 22조 그리고 특송 우편 우송증명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써주셔야 되고, 자, 20조 21조 묶어서 써주시면 되고 19조 23조 24조 묶어서 서술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좀 묶어가지고 서술이 가능하게끔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환적은 최근에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또 이렇게 묶여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30점짜리로 분할 선적 조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실게요. 자, 이제 문제 4번 대외무역법 외국항거래법. 자, 대외무역법 외국항거래법이 지금 준비가 좀 아직 덜 돼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대외무역법 외국항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암기 문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암기를 빨리 들어가셔야 되고, 오늘 시험 문제 낸 건 일단은 보시면은 수출의 정의, 수입의 정의의 영상에 대해서 이제 쓰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자, 무역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수출 또는 수입을 의미합니다. 수출과 수입을 무역을 통해서 한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 줬기 때문에 의의를 쓴 거고. 자, 수출 같은 경우에 그 박스에 있는 건 규정이에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만약에 내가 쓴다면은 플러스 알파 점수, 못 쓰면은 만약에 똑같은 답안을 냈어요. 수출 문제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수출의 정의 5개, 수입의 정의 4가지를 쓰시오.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썼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출제자, 채점자면은 점수를 어떤 분한테 더 잘 주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라도 더 쓰신 분한테 점수를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외무역법 외국항거래법은 철저하게 대외 외환은 절차법이고 빨리 암기 들어가세요. 몇 개 쓰시오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어떤 한 테마를 가지고 목차 잡아서 물론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은 어떤 하나하나의 객관적인 답안의 4가지, 5가지 이런 부분이 어느 파트에 있는지 확실하게 기억하셔가지고 암기를 열심히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목차의 국내와 외국. 자, 이런 것도 우리 수출의 정의와 수입의 정의를 쓰면서
같이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A 알파, A 다시 이런 것들과 연관성 있는 것들을 써주셔라라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 물적 대상. 자, 이것도 각각 쓰시오인데, 자, 일단 10점 분량이었고, 뭐 규율 대상, 행위 대상 5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쓰셔야 되는데, 물적 대상에서 내가 과연 어디까지 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규율 대상 5가지, 물적 대상 3가지를 쓰시오 하면은 물적 대상 1번 외국환, 2번 내국 지급수단, 3번 귀금속 이렇게 쓰시면 되고 시간이 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외국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일단 1번, 2번, 3번을 쓰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부러 제가 아무 얘기를 안 썼어요. 네, 일부러 아무 얘기를 안 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술하는지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코멘트를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적 대상, 행위 대상 앞부분이고 중요한 파트예요. 우리 암기 시험이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물적 대상 3가지 쓰시오가 아닌 문제였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걸 다 쓰냐? 되게 막막하실 수도 있었겠다. 시험 보실 때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고민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5개, 3개 쓰시오라고 하면은 물적 대상 이렇게 솔직히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적 대상에 대해서 큰 범위에서 도대체 범주를 안 주고 어디까지 쓰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딱 정확하게 찝어서 협소한 범위를 아마 줄 겁니다. 줄 거긴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의 대처 능력은 제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문제는 이렇게 냈다, 요 정도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오늘 1회차 모의고사 강평은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자,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답안지에 써내려 가셔야 되는지 그런 거 위주로 좀 이제 강평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오늘 시험 문제 출제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그 힘을 줘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자, 협약과 규칙, 선적 조건과 연결성 있고 이론이랑 섞여서도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기출도 됐었고 채점하기도 편하고. 근데 잘 못 쓰세요. 내보면. 자, 어쨌든 우리 앞으로 6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모의고사 보셔야 되니까 일단 무조건 건강하셔야 되고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요새 오늘도 날씨가 너무 춥네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가끔 한 일주일 정도씩 이렇게 공부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파가지고 본인 손해입니다. 절대 아프시면 안 돼요. 누구 탓할 것도 없고 핑계댈 것도 없어요. 자기 관리 못한 자기 탓이에요. 냉정합니다. 시험 시험 자체는 냉정하죠. 당연히 냉정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 철저하게 잘 하시고 루틴을 깨지 마시고 이제는 기계적으로 6개월 동안 거의 감정 없이 사셔야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되게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매일같이 본인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셔야 될 거예요. 네. 하지만 이 힘든 6개월을 지나고 정말 아주 달콤한 열매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되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올해 목숨 한번 걸고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릴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걸로 다시 얘기를 돌아가가지고 언제든 편하게 저한테 상담을 주셔도 되고 연락을 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진짜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은 학원의 팀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뭐 상담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6개월 동안 해보자고요. 자, 하여튼 첫 번째 모의고사 보시느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진도에 맞춰서 8분의 2 범위 여러분들께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